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효진 누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3프로TV 초기에는 뭐 자주 나오시다가 삼성에서도 좀 일하셨던 것 같고 여기저기 세상 구경도 많이 또 해오시고 네네. 그러시다가 또 좀 더 성숙한 눈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요즘은 뭐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뭐가 제일 좀 신경도 쓰이시고 고민도 되시고 야, 이건 뭐야 이런 거는 어떤 쪽이세요?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거는 시장이 오른 거는 제가 3년 전에 저희 그 세 분 프로님께서 꽃다발을 이렇게 주시면서 수고했어 효진아 이렇게 마지막 방송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주가 지수가 2,400 몇이었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3배가 넘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렇죠. 아. 그 예상을 못했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여의도밥 먹은 지가 한 3, 4주 된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와서 분석을 했던 거는 시장이 뭔가 무시하고 있는 건가 위험들이 좀 있는데 무시를 하는 걸까 아니면 약간 무시한 경향은 있지만 정당한 무시였을까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다시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보니까 결론은 뭐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유 있는 무시였다. 라는 게 결론이었고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게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 어떤 개별 종목이 그렇죠. 됐다고 예.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전방 카메라는 AI인 것 같아요. 다른 걸 아무리 되려고 해도 우리 앞에 이제 맞습니다. 창에는 AI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운전을 할 때 저희가 앞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이드 미러도 보고 뒤에 백미러도 봐야지 되는데 거기다가는 뭐 어떤 포인트들을 세워놔야지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사실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한숨은 신경 쓰는 포인트가 다르죠.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4개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오늘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네. 또 주가 빠지니까 안 좋은 얘기 한다고. 아니요 왜요? 근데 저희 신영증권 홈페이지에 와서 보시면은 요 자료가 나온 지는 사실 한 2, 3주 정도 됐어요. 네, 2, 네. 3주 정도 됐고 제가 그래서 요러요러한 게 위험하니까 당장 주식을 파십시오라는 쪽으로 자료를 작성한 거는 아니었고 예. 이게 올해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모르겠으나 요러요러한 체크 포인트들을 좀 세워놓고 투자를 열심히 합시다라는 의미로 자료를 준비했다라는 거를 좀 앞서서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4개를 쭉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제가 나와서 맨날 막 경제 데이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소비자 물가는 뭐 이걸로 구성되고 뭐 가중치가 어떻고 뭐 교환이 어떻고 그래서 막 제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유식한 척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해주네. 뭐 그게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막 모델 AI 시대인데 막 모델 돌리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일부러 뽑아서 왔어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결국은 아직까지는 주식도 사람이 하는 거야. 그렇죠.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게다가 저도 아직 어리지만 시장에 더 능력이 좋은 어린 굳이 나이로만 따지면 젊은 참가자분들이 더 선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전의 경험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게 논문도 있긴 있더라고요. 논문 몇 개를 찾아봤더니 특히 지금처럼 뭔가 기술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기술이 이끌어갈 때는 굳이 나이로 따지면 어린 분들이 주식을 잘해요. 아, 그래요?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흡수를 빨리 하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자금을 태우고요. 그 자금이 번개별로 없어서 작을지언정 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초기부터 선점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그래 AI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AI가 지금 이미 빵 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나중에 참여한 젊은 분들의 수익률이 좋고 이분들의 말에 점점 힘이 실려요. 그러면 시장에 참여한 분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저도
몇 년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언제부터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아 이것 좀 이때랑 비슷하지 않나 아 뭐 이게 그렇게 좋은데 좋은 얘기인데 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보수적이고 저것도 뭐 좀 그런데라고 하면서 이제 몸을 좀 사리게 되죠. 신경 쓰이는 게 많죠. 그렇죠. 아는 예. 게 많고. 이제 이럴 때 아는 게 많은 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수익률 격차가 굳이 양극단에서 따지면은 젊은 분들 수익률이 좋고 더 경험이 많은 분들 수익률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닷컴 붐 때도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경제학자들이 파헤쳐서 논문을 써보니 진짜 그랬던 진짜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이번엔 다르다. 아니다. 그런 건 없다. 라는 취지이고 왜 논문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요즘 시장에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스펙도 너무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소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글로 배우는 것과 전 종목 하한가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 논문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초창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성향을 결정짓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2008년, 7년에 입사했다라고 하면은 막 신입사원 때 복사하고 막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지수 막 50% 그러면 아 진짜 어른들 말씀이 맞아.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지. 생각을 할 그렇지. 테고 팬데믹 때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은 주식은 그냥 경제 안 좋고 연준 돈 풀면 주가는 가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그게 되게 그러니까요. 너무 큰 영향을 네. 미쳤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글로 배우신 분들이 지금은 경험보다는 예, 자기의 경험을 되게 왜냐하면 수익률로 인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되게 특히 AI에서 돈을 버신 분들일수록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나와서 이 얘기도 하고 또 선배님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아 이거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운 국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제가 논문 이야기 계속해서 그런데 이게 전 너무 재밌었는데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광풍 때도 그런 그때도 일이 있었다라는 그랬고요. 거예요. 젊은 예. 친구들이 네. 투자를 많이 해서 수익률이 높고 예. 우리 동네 우리 업계에도 그 조폭 업계에도 네. 싸우다 보면 가끔씩 그 칼 맞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저 당연하죠 모르겠는데 몰라요? 모르죠 저는. 칼을 2번 맞은 사람은 네. 그 싸울 때 네. 앞에다 안 세운답니다. 움츠러들어서 움츠러들어서. 과학적이다. 매우. 그러니까 그냥 앞에 세우는 애들은 안 맞아 본 애들. 같은 얘기죠. 비정하다. 예. 그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 싸우는 건 그냥 뭐 그러다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우리 학교에서도 좀 그치. 한 번도 안 져본 애들. 물론 살다 보면 당연히 맞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칼도 맞지만 그 경험이 없는 애들을 앞에다 세워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은 애는 앞에 세우면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더라. 일리 있네요. 머뭇거리고 몸살이고 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일을 그르치고 이제 같은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정책의 성향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젊은 친구들 훨씬 더 진취적이고 그쵸. 나이가 들면 조금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쵸.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엔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 2008년에도 한번 큰 파도가 있었고 닷컴 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증시의 파도들이 있었고 그거를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왜 반복될까?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일까?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엔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률이 차 있을 때쯤 각각이 하는 합리적인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이 모이면 전체는 사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다른 네. 방향으로 약간 급발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부터 도입이 길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예전에는 이랬어요. 지금은 다를까요?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주도주의 압착이 얼마나 되었는지.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아주 며칠째 핫해진 그렇죠. 금리, 금리 금리 이야기.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모 크레딧은 어떤지, 네 번째는 IPO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와우. 드리겠지만 들어보시다 보면은
이거 신문에서 이렇게 요즘도 나오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저는 이 리스크들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요런 포인트들을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세우시긴 해야 된다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주도주 압착부터 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 또 뭐 매출, 계약 이런 거, 가격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사람이 거기도 이제 회사니까 각 부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누가 우리 회사 이번에 영업이익 얼마야? 그러면 취합하는 시간보다 그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신장이 되고 있어요. 회사 내부도 몰라. 언제 버전이야?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정말 언제 모르니까 버전이야?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여의도에서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HBM 다 박사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이건 정말로 HBM 다 어. 박사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이닉스가 되었건 삼성전자가 되었건 오늘 우리에게 선물인지 폭탄인지 모를 걸 안겨줄 엔비디아조차도 그 기업들이 삐끗해서 이 사이클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뭐 돈도 많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 글씨가 되게 많은데 이게 뭐냐면 저 요즘 이제 클로드하고 제미나이를 섞어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 AI가 저렇게 한 3주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요즘에 오픈 AI는 3주 만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할 정도로 굉장히 여기 과열 경쟁, 출혈 경쟁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클로드 같은 거는 제일 비싼 게 한 달에 거의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 같은 뭐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 달에 2만 얼마, 만 얼마짜리 넷플릭스 좀 고민했었는데 2, 30만 원이면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많이 부담스럽죠. 매월. 예. 이 말은 뭐냐면 저같이 일반 제가 뭐 엄청난 코딩을 하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런 소비자들은 이미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제미나이가 더 좋아. 오픈 AI가 더 좋아. 그날 그 시간으로 바로 갈아탑니다. 바로 갔다죠. 그래서 요 프론티어 AI 랩들은 이미 경쟁이 되게 격화되었지만 여기서 이제 폭주하듯이 더 경쟁을 격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업데이트하는 거 보면은 저분들도 굉장히 피곤하겠다라는 그렇지.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니까. 무조건 1등만 살아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여기에 칩을 납품하는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매우 좋은 경쟁. 소식이죠. 매우 좋은 예. 경쟁이죠. 뭐 약간 뭐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해, 화이팅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덜 격화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맞아요. 엔비디아가 갑자기 나 좀 맥스인 것 같아. 그냥 다음 칩은 조금 그냥 그런 거 낼게. 그럴 리도 없잖아요. 네, 그럴 리도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되었건 삼성전자가 되었건 엔비디아가 되었건 거기서 뭔가 기스가 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치열할 저의 것 같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돌려서 이야기 드리면 전국 1등 하는 분한테 어느 학원 다니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뭔가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답은 항상 이게 저도 학부형입니다만 중위권과 하위권이 굉장히 치열한 고민들을 하죠. 이제 이런 차트들이에요. 닷컴 붐 때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아하. 닷컴 붐이 2000년 3월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이때 마지막 2000년 3월이니까 2000년 1, 2, 3월의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한번 잘라놓고 본 거예요. 근데 아마 책이나 차트에서 그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닷컴 붐은 마지막 때까지 진짜 많이 올랐대.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은 볼 때마다 좀 놀라워요. 마지막 3개월이면 영업일로 따지면 100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요 마지막 기간 동안에 나스닥은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수가. 예. 그러니까 이 전날까지도 어떤 기업이 그렇게 기스를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올랐구나가 아니라 저는 이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하고 S&P 500이 이미 마이너스였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코스피가 제일 꼴찌로 나오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예를 여기 마이너스 한번 들어볼까요? 이때는 기술주 열풍인데 인도네시아에 무슨 기술주가 있었겠어. 걔네는 그렇죠. 마이너스였겠지. 여기까지는 그냥 좀 심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같은 미국인데 아무리 기술주 비중이 나스닥에 많았다고 하더라도 S&P 500까지 마이너스가 갈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맨 처음에 주식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은 이제 돈 원래 있던 거를 주식에 넣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통을 뚫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 인생 한 방이야 하시는 분들은 뭐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도 있는 네,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돈을 있던 거를 끌어오시겠어요? 정리하고 네. 그렇지. 하겠죠. 안 오르는 거 정리해서 오르는 아 쪽에 역시 싼 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2등은 이유가 있는 거야. 주도주가 아닌 건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아까 그 젊은 주니어와 시니어의 수익률 격차는 이미 수익률이 입증을 해주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확실한 1등 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또 한국 장 분위기도 이렇게 되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엔비디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삐끗해. 그러면 주가가 막 폭락할까? 그거 쉬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이후로 예. 그렇죠. 거기서는 예. 또 거기에서의 또 치고받고가 있겠죠. 근데 진짜 마지막은 한국도 뭐 탑2만 빼고 뭐 다 마이너스. 이렇게 극단적인 건 안 오겠지만 나머지가 얼만큼 마이너스로 많이 갔는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는 사실 뭐 전쟁도 있고 해서 국가별로 명암은 좀 엇갈렸습니다만 한국이 뭐 압도적인 1등이고 그렇죠. 미국도 지수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고 국가별로는 마이너스 좀 간 국가들도 있고요. 얘는 AI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플러스인 국가들도 상당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리고 미국도 업종 지수 같은 거 요즘 뭐 증권회사 리서치가 됐건 언론 보도가 됐건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빼고 뭐 예를 들어 나머지? 극단적으로 다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 돈 진짜 다 끌어왔나 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I 쪽만 오르고 나머지는 심지어 안 오르고 떨어질 때 네. 요즘 뭐 보나 마나 저런데 보나 마나 저러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저러고 있는데 조금 더 심화돼야지 될 것 같아요. 전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걸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지금 혹시 AI 버블 고점 3개월 이전 아닐까요? 뭐 그거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겠지만 네, 네. 제가 보는 것 중에 요거는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S&P 500, 뭐 나스닥 이런 지수들도 우리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더 많이 반영하게 지수를 만들잖아요. 네, 네, 당연하게. 그렇죠. 근데 동일 가중 지수라고 해서 우리 111 그러니까 하나씩만 약간 넣는 개수처럼 거? 예, 네, 예, 상승한 예. 애가 많아 하락한 애가 많아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아직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야. 느낌적으로는 이제 코스피도 뭐 코스닥 안 되잖아요. 그러면 느낌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숫자가 그렇지는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않다. 네. 어. 그리고 조금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가 3개월을 제가 잘라서 왔는데 6개월을 잘라도 사실 그렇게 패턴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허. 이게 이번 될 주 수도 그런 것 있다는 같은데 오늘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은 조금 판단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네요. 시간은 더 있지만 요러다가 꺼지는 거야. 네, 마지막에는 뭐 그럴 수 이런 있는 것들 거네. 패턴이고 제가 돈이 있고 마통 있고 막 이렇게 구어체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아까 깡패들의 얘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과학인 것 같아요. 네, 돈을 다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또 돈을 넣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포모가 극단으로 가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부어야 축제는 항상 끝납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로봇이 AI가 주식하면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동일 가중치로 하는 지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조금 시그널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럼요. 건가요? 이제 근데 이게 같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고 일반적으로 보는 S&P 500은 막 더 가파르게 올라. 그런데 동일 가중 지수는 못 따라간 지는 좀 됐어요. 근데 네. 못 따라가면서 이렇게 벌려지는 게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로 가. 근데 얘는 막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확실히 예. 왔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에서 좀 체크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가중은 그러니까 그 나스닥 지수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하나씩 넣은 네. 넣은 거고 네. 동일 가중은
한 주씩 그냥 넣은 거다. 네, 개수 개수로. 느낌인 거죠. 네. 구글 1,000원어치, 네, 네, 네. 엔비디아 1,000원어치 네. 이렇게 넣는 거를 네,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보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막 신나만 하다가 된통 맞기 전에 뭔가를 감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어서 좀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 네. 채권 금리가 난리인데 또 워시가 취임하면서 좀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상할 거다 그렇죠. 전망도 있고 아니야 트럼프가 임명했기 때문에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연준 금리 그거 컨센서스가 어떻게 돼요? 월가는 어떻게 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예. 누구는 인상한다고 그리고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왔다 갔다. 올해까지는 동결을 많이 보고 인하를 훨씬 많이 보지만 이 인상에 대한 전망도 거의 내년 초까지 가면 두 자릿수 확률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가 이렇게 베팅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고 저는 조금 요 연준의 정책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도 하시겠지만 저는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자료를 쓸 때 뭐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다. 인상 기조로 전환해서 기조라는 말을 썼거든요. 트렌드. 그러니까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하하면 또 인상했다, 인하했다,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게 아니라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그렇죠. 뭐 한 3-4번 내릴 겁니다. 그래서 기조라는 말을 쓰고 중앙은행은 이게 뭐 이렇게 홀짝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자료도 보고 연준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연준이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할 수 있는 환경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배나라 감나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워시는 실리콘밸리에 친구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에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덕택에 생산성도 빵 뜨고 물가도 잡을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는 해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다른 분들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AI가 어떻게 된다라는 증거가 없다. 그렇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런 차트들을 보면은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1880년 이후에 미국의 장기 경제 추세를 나타낸 선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되게 자대고 그은 것처럼 이렇게 쭉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 무려 1880년 이후에 그냥 2%씩 따박따박 미국 경제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기, 뭐 전구, 내연기관, 세탁기, PC,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삶을 바꾸는 기술 혁신이 있었는데. 예, 막 전기 막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미국 경제는 그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2%로 성장하던 게 막 5%로 성장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의 추정이 AI 별로야가 아니라 AI는 위대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 경제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좀 와닿진 않죠. AI 되게 편한데 경제학자분들이 너무 책상에서만 일하셔서 그런지 조금 물정을 모르시네. 그리고 그거 GDP 맞아.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연준 위원들 중에 아직까지는 상당수가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친구도 경제학과가 그렇죠. 있겠죠. 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워시 취임하고 다음 달에는 너무 빠르다고 치자. 7월엔 어떨 것 같아? 진짜 길게 쳐서 연말에 어떨 것 같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막 너무 이렇게 저희의 빠른 시기에서는 너무 되게 그렇죠. 장기적인 질문인데 막 1880년 이후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타임 호라이즌이 안 맞죠. 뭐 안 맞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연준 위원들이 자기들도 챗 GPT고 뭐고 써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막 논문도 보고 생산성 관련된 논문도 다시 뒤져보고 할 텐데 결과들이 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고 로봇도 왜냐하면 나오고 하니까 다를 것 같은데 예전에 전기랑 내연기관도 진짜 그 당시에서는 완전 쇼킹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뭔가 자신 있게 정책을 하기가 어렵죠. 막 아니야 이거는 달라. 그러면서 우리 저금리로 가.
라고 하기에도 뭔가 되게 좀 찜찜하고 아니야 하나도 소용없어 라고 하기에는 맨날 새로운 체감되는 기술이 나오고 그래서 유가 좀 오르면 또 금리 올린다고 하는 시각들이 많아졌다가 유가 내리면 또 좀 잦아들었다가 기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그러한 환경들이 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우울한 생각들이 좀 듭니다. AI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연준 위원들이. 그 경제 효과가 매우 큰 거라고 생각하면 생산성이 높아져서 인플레가 낮아질 텐데라는 네, 근데 그 어떤 것도 모바일 혁명도 닷컴도 네. 그 어떤 것도 그 기술로 인해서 인플레를 낮춘 적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겠네요. 근데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TV면 그런 막 책들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드르륵 브라운관이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100 얼마 하잖아요. 네. 이렇게 크고 이렇게 좋은 좋은데 거. 그럼 효용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맞아요. 효용은 막 드라마틱하게 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을 매저하는 방법을 아직 뚜렷한 대안은 맞아요. 못 찾았지만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비판들은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팬데믹 그리고 약간은 좀 의견이 많은 대통령 제가 너무 외교적으로 얘기했나요? 의견이 많은 대통령들 막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더 뭔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끼리 우리 원래 이렇게 중앙 독립성이 왜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약화되기는 했죠.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것 중에 기준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고 제가 뭐 경제학자들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연준 위원이어도 참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예, 사람으로서 그런 그렇게 하면 생각이 들기 안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투자자 마인드로 돌려오면은 뭔가 굉장히 방향성 없겠는데. 아, 그게 되게 애매했구나. 그러니까 TV가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니라고 물으면 네. 1년 전 TV와 지금 TV는 다른데 1년 전에 그 TV 없어졌는데?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 그럴 텐데. 그래서 지표물 같은 것들을 바꾸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좋아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100만 원이었다가 105만 원이야. 그러면 5%나 올랐어라고 네. 하지만 다른 물건. 엄청나게 좋아진 게 5% 오른 크기 막 거고. 3배 막 이런 거죠. 예. 그때 그거는 단종됐는데 뭐 지금 나오면 네. 한 70만 원 오히려 이런 느낌이라면 네. 지표로는 5% 오른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10%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도 되게 많이 눌렀다고 하고 경제도 좀 잘 측정을 하지 통계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비판들이 있죠. 예. 그러면 금리를 더 낮췄어도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낮췄다는 뜻인가 봐요. 오히려?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 GDP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문제는 고질적이었던 것 네네, 같고요. 예. 그런데 이 AI라는 큰 파도가 왔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은 이 AI의 효과에 대해서 확신할 만한 것들을 아직 찾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는 하지만 굉장히 뚝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아닐 것이다가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좀 불확실성으로 남는 거죠. 아하. 그러고 이거를 이제 금리를 이야기하려고 요 얘기를 한 거니까 금리로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채권 투자자면은 뭐 인상이야. 그러면은 이제 막 계속 몇 번 인상할 것 같대. 한 3번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영을 하고 그럼 어떻게 막 그때부터 이제 계산, 프라이싱을 그렇죠. 하고 밸류에이션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오늘 올랐다가 내일 내렸다가 굉장히 다 좀 이렇게 모르겠지. 다 네, 모르겠지. 되게 불확실하죠. 그래서 금리가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이야기를 여의도에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인으로. 근데 갑자기 하잖아요. 만약에 맞아. 저한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막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맞아. 그런데 왜 이러냐? 사람들이 이미 좀 연준도 잘 모르겠고 이것도 잘 모르겠고 유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던질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나 보다. 심리적으로. 네, 라는 생각들을 하죠. 게다가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구글에다가 채권 자경단 이런 것들을 좀 검색했거든요. 그게 뉴스의 헤드라인에 차용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지난주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네.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면 이게 뭐 단체인가? 뭐 협회인가? 예, 아닙니다. 심리 예. 같은 거죠. 예. 그 채권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투매를 채권 자경단이 시장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권 자경단이 나타날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 부채의 부담이 많을 때.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이 약화되었을 때. 세 번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때. 제가 주어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미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채권 자경단이 나타날 세 가지의 조건은 이미 사실은 충족이 되었어요. 충족이 되었는데 근데 그 충족된 게 재정 부채가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많아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팬데믹 때 많이 늘었고 전쟁을 하면서 이미 늘었고 인플레이션 못 잡은 거야 뭐 몇 년 됐지. 그리고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트럼프 일기 때부터 그랬지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금리가 쭉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르지 않은 이유는 얄밉지만 대안이 없어요. 미국 국채를 내가 너랑 다시는 안 놀아라고 하면서 갈 데가 없어요. 중앙은행들 뭐 연기금들 그리고 외환 보유액들이 나 미국 국채 잘 모르겠다. 나 너랑 더 이상 못 놀겠다라고 하면서 금으로 좀 갔거든요. 근데 금 가격은 금 시장이 국채 시장에 미 국채 시장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내가 사니까 가격이 막 올라. 그래서 역시 미국 국채를 그렇게 황금성이 좋고 유통량이 많고 발행량도 많은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아직은 없나 보다. 사람들이 찾고 있죠. 찾고 있는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 때문에 금리가 좀 오르다가 대안이 없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최근에 유가 상승하고 맞물리면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이 채권 자경단 관련된 리스크를 저만 보고 있진 않아요. 되게 여러 사람 구루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 나와서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나와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이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을 때는 일단 좀 팔아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국채 채권 금리를 보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퍽 튀었다가 또 안정이 됐는데 안정될 때 보니까 뭐 되게 일은 없는 것 같아. 맨날 채권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또 좀 뭐 이상하대. 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올랐어.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이런 배경들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오른 것도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겠네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또 이게 10년물 기준으로 하면은 5%를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2022년 3년도 2년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게 한 뭐 30bp 0.3%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5% 넘으면 위험하다. 근데 사실 그 5%에 엄청난 계산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심리적인 그냥 네네네네. 국채 금리도 뭐 환율과 마찬가지로 지금 적정 금리는 얼마여야지 돼요? 이러면은 딱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좀 출렁출렁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기 채권을 파는 사람도 있어서 자꾸 파니까 떨어졌지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거래라는 건 항상 주식도 그렇지만 사는 사람만큼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파는 사람이 더 급하게 던지니까 가격대가 이제 금리 수준이 올라갔고 채권 네. 가격대는 떨어졌겠죠. 네네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네. 저거는 채권을 던졌다고 표현해도 맞긴 맞지만 말씀하신 적정한 금리대가 어느 정도야라고 하는 것의 컨센서스가 바뀐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건 결국은 원론적으로는 물가가 설명하기로 물가가 생각보다 더 오를 것 같은데 조금 이건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격을
그 짓을 한 거는 아닐까요? 같은 그럴 얘기지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미 이제 채권 자경단을 저희가 이 서울 여의도에서도 이렇게 막 긴 시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월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겠고 음. 그럼 사람들이 약간 이제 뒤통수가 계속 따가운 상태에서 하반기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도 좀 올랐고 미국 경제 지표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별일이 없어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5bp가 오를 게 15bp가 갑자기 오른다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또 주식에서는 금리가 몇 프로냐, 몇 프로면 괜찮아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숫자 하나로 딱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급하게 오를 때는 주식도 같이 조금 불안하지. 예, 아 쟤는 또 왜 저래? 예, 라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좀 급하게 오른 측면이 있지 그래서. 않나, 예, 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저는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것 자체가 국채 금리가 여기서 막 5% 6%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채권 자경단이 막 투매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올해 미국의 연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를 예상하고 소망하거든요. 소망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세 가지 조건 말씀드렸는데 중앙은행이 뭐 독립성이 훼손될 때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이 약화되는데 전쟁인데 금리로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워시호가 출발을 했는데 금리를 인하해요. 인하하는데 굳이 지금 이런 타임에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계산? 그날은 좋아할 수도 있죠. 주식도 오를 수도 있고,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주식도 좋아할 수도 있고, 채권도 일단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한번 반영은 해야죠. 훅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는 퇴근길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겠지. 이제 우리 점도표 같은 거 막 우리 열심히 보잖아.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어떻게 할지 막 그 점 찍어서 하는 걸 보는데 작년부터 여기가 반칸이 내려오면 여기가 약간 0.6에서 0.7 칸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조삼 모사가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금리를 체력보다 낮게 가져가면 나중엔 2번, 3번 올려야 돼요. 그렇죠. 적분을 하면 플러스가 커져요. 그런 상황에 왔어요. 시장이 그걸 반영한다는 거죠. 아, 그럼요. 저런 짓 하면 저거 나중에 네. 물가 더 못 잡아. 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갑자기 오늘 저녁부터 호르무즈 해협 여기 땅 해서 막 유가도 내려가고 그래서 인하했어. 그러면 그래도 좀 나중에 물가 걱정이 있지만 뭐 유가 내려갔는데 뭐 뭐라고 어떡하겠어. 그리고 쟤도 사람인데 이해가 가. 그냥 그러고 좀 넘어가겠어요, 사실. 그런데 유가도 안정이 안 됐어. 전쟁도 되게 휴전이 지지부진인데 뭐 미국의 경제 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K자도 미국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해라고 하면 뭐 양극화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저는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야죠. 물가 많이 오르겠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적절한 타이밍에서의 금리 인하는 안 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뭐 채권 자경단 발동될 조건도 나타났고 최근에 또 영국 금리도 난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채권 자경단 단어도 왠지 되게 올드하고 1994년도에 그렇게 맨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책에 있는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영국에서 채권 자경단들이 그 국채를 팔면서 국채 금리가 영국 국채 금리는 1998년 이후에 최고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미 벌어지고 지금도 있나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미국에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저거 영국 불똥 여기 미국에 튀는 거 아니야? 저 걱정이 되죠. 안 그래도 뭐 일본이고 뭐고 기준금리도 올린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영국의 그 이슈는 영국의 인플레가 높을 거야 이슈하고는 좀 다른 거죠. 두 개가 있어요. 영국은 에너지에 더 취약하잖아. 미국은 이제 쉐일이 팡팡팡 나오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영국은 이제 에너지 구조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물가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있고. 부분들이 있고요. 영국 총리가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사임하신다는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총리 누구신지 잘 몰랐거든요. 사모총리.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그랬는데. 다음 총리로 이제 물망에 오르는 다른 당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재정에 대해서 푸는 입장. 지금 총리는 그나마 재정 건전성을 좀 부여잡자는. 아. 제가 막 건전성 이야기했는데 아. 국채 금리로 따지자면 지금 총리가 더 국채 금리는 이렇게 캄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돈 아껴 주장했던 쓰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7월에 취임하셨고 지금이 5월이고 이미 막 오르락 내리락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굉장한 정책을 그 안에 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시점상, 요 시기상, 짧은 시간에. 그런데 그분이 영국은 계속해서 좀 재정을 잘못 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었고 네, 네. 요런 것들 에너지 가격 똑같은 거죠. 에너지 가격도 지금 난리인데 무슨 총리가 사임하면 또 돈을 풀겠다는 거야? 어떡하자는 거야? 내 채권 가격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려 1998년 이후에 국채 30년물, 영국 국채 30년물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네. 또 낮은 가격에. 전 세계가 난리구나. 이게 돈 걸고 하는 거여서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 금리 측면에서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없다. 미국 국채 미우나 고우나. 그래서 당장 모든 사람이 던지고 이것 금리가 올라가면서 막 주가가 막 같이 동반 하락을 하고 약세장으로 전환하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국 금리가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그리고 혹시 되게 안 좋은 타이밍에 연준이 실기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모 크레딧인데 제가 20년 전에 썼던 보고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전에 뭐 썼는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맞다, 저 때다 20년 20년 전이. 전에. 네, 딱 20년 전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사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고서를 제목이 정말 적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아하. 이런 제목이었는데 저 때는 구글 번역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약간 사전 찾아가서 이렇게 아. 막 번역을 용어도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래서 막 그림이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외신들 외사 보고서를 이제 저 딴에는 열심히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한 보고서를 냈겠죠. 근데 결론이 사람들이 다 이게 되게 쬐끄맣고 미국의 부동산이 되게 우량하고 이게 금융 기법에 그때 유동화 증권이 문제가 맞아요. 됐었던 건데 이게 금융 기법에 되게 혁명적인 게 나타났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다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괜찮다고 쓴 리스크를 다 거예요. 분산해. 저 사고 나기 전에 그쵸. 평온할 때. 평온할 때. 2007년 에. 소개 시리즈 뭐 이런 예, 약간 근데 뭐 하나 지방에 아. 무슨 센츄리였는데 되게 쬐끄만 회사가 아. 문제가 있긴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국까지 외신을 타고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무엇인가라는 되게 지금으로 봐서는 패기 넘치고 황당한 보고서를 쓴 거죠. 근데 사모 크레딧도 저는 사모 크레딧은 저희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 분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건건이 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를 보면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이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그렇죠. 부자분들이 되게 많이 이 사모 크레딧에 투자를 많이 했고 네. 이 투자가 뭐 AI에만 100% 되진 않았겠습니다만 굉장히 상당수의 금액이 AI 관련된 특히 데이터 센터에 많은 돈이 줄을 서서 투자를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부자들 돈으로 더 부자한테 투자를 한 약간 쉽게 말하면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되게 이상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도 제가 왜 이번에는 진짜 다를까? 이런 걱정들을 하냐면 이게 사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공시가 그렇죠. 공시의 의무며 뭐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려져 있다라는 데서 이게 진짜 다 괜찮을까? 이제라는 좀 걱정이 들고 크레딧이면 대출이에요? 사모대출. 예, 사모 대출이죠. 대출이죠? 그런데 이제 펀드를 구성해서 우리 이렇게 100만 맞아요. 원씩 걷어서 데이터 센터 그거를 사모 크레딧으로 만들어서 대출하자. 예, 대출을 해주는 거죠. 거기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건데 이게 저는 요 사모 크레딧만 문제가 돼서 갑자기 막 가만히 있었는데 서브프라임처럼 뭐가 이렇게 뻥 하고 터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다른 것들하고 꼭 이런 거 안 좋을 때는 맞물리면. 네.
되게 좋은 제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거 좀 미국 주식 이상하다는데 내 거는 괜찮대. 일단 절반은 빼와. 빼달라고 해. 예. 그러면서 되게 우량한 곳에 투자를 했고 여전히 수익률이 잘 꽂히고 있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하면 빼야죠. 예, 그러면서 이게 그럼. 또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하고 있죠. 제 걱정이 많네요. 당장 올라가면 저 대출은 그렇죠. 강남 아파트의 요즘 대출이 20%도 아니래요 평균. 그러니까 30억짜리 아파트에 6억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6억을 다 연장을 안 해줘 은행들이. 그러면 난리 날 걸요?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음. 물론 야 강남 아파트 살면서 6억이 없어? 없어. 없으니까 대출 받았겠지. 그렇죠. 없으니까 대출 받았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강남 아파트가 문제기를 해. 그분들의 캐시 플로우가 문제기를 해. 단지 6억이 없을 뿐인데 그렇죠. 연장을 안 해주면 그런 문제는 당연히 벌어지죠. 사실- 아니 저기서도 야 빼와 야 해주지 마 신경 쓰이잖아. 그러면 난리 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서 원래 사실- 부채로 돌아가는 세상은. 최근에 조금 몇 개 펀드에서 환매가 나타났다고 해서 크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몇 개가 환매가 나왔다. 그리고 환매를 뭐 중단했다. 뭐 맞아요. 유동성 수혈을 받았다. 맞아요. 뭐 이런 뉴스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이제 깜짝깜짝 깜짝깜짝 놀래서 놀라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개별 물건들은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강남 아파트 같은 거지 뭐. 맞습니다. 딱 맞는 비유예요. 그 어떤 것도 대출로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긴다. 미리 얘기를 해든가 안 해주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불안불안하죠. 네네네. 김상훈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매가 이제 뭐 가다 하나가 아니고 뭐 오늘 뭐 2개, 내일 20개, 모레 30개 이러지 않은지. 왜냐면 저건 진짜 심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크로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돈 먼저 빼야지 그쵸. 되니까 네 갑자기 속도전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가다 한 개는 이거 이렇게 느낌이 세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트래킹을 하셔도 되지만 이게 뭉탱이로 나올 때는 그때는 조금 위험하다. 저희가 빠져나와야지 되죠. 예, 그런 그렇지. 이야기를 드리겠고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왔다고 생각하나 저 사람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아직은 괜찮다고는 하긴 하는데 뭐 이것도 다 신호가 안 좀 좋아. 위기의 이것도 신호들 좀 다 신호가 안 좋아. 네. 위기의 신호들 하나씩 점검하시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제 언더스탠딩 처음 나왔으니까 되게 솔직한 마음으로 막 지수가 요 며칠 빠진 거지 우리 8천 찍은 지 지난주 얼마 안 아니에요? 됐죠. 예, 얼마 안 그래서 됐죠. 막 그렇게 환희에 있을 때 이것도 조심하시고 저것도 조심하십시오라는 자료를 내기는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럽고 아까 나스닥 차트를 제가 띄워드리면서 마이너스 가는 거 보시죠 했지만 그 마지막에 40%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 마지막 40% 예. 무서워. 지금까지 만약에 좀 늦게 진입을 했거나 뭐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잘 섞여 있지 않아서 수익률이 부진한 사람들도 지금부터 잘하면은 들불처럼 그럼. 일어나. 맞아요, 제 돈도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료 쓰기가 되게 두려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조목 쓴 이유는 항상 시장은 좀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 여름까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 빨리 오고 뭐 내일까지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 오늘 시초 가고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초병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선발대를 한번 보내야겠어.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 제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죠. IPO 때문에. 저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요거는 근데 저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 왔다 갔다 해요. 괜찮지 않을까? 아닌가? 왔다 갔다 해요. 왜 제가 IPO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IPO 우리 대여라는 표현 이제 흔히 네, 쓰는데 그쵸, 네. 아주 큰 IPO가 원래 대미를 장식해 이런 이야기 저 신입사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끝에 온다는 거죠. 예, 끝에 온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고층 빌딩 100층짜리 지어주고 예, 마천루의 맞아, 저주. 맞아. 예, 우리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의도 건물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예,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IPO라는 거가 언제 대여가 IPO를 성공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곱씹어봤어요. 곱씹어봤더니 우리가 이제 언더스탠딩 다 대표예요. 좋네요. 예, 다 대표인데 상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눈물 우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잠시 지금 2초간 주마등처럼 네네, 흩어봤었고. 이렇게 눈빛이 막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뭐 꼭 내가 돈을 벌어야겠어가 아니라 우리 또 같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좀 황당하더라도 최고 가격의 IPO를 하고 싶죠. 그쵸. 누구나 적당한 가격의 IPO를 하고 싶은 객관적인 창의적. 가격은 없죠. 당사자에게는. 그렇지. 나도 일론 머스크만큼 벌고 그쵸. 싶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고 이건 VC 분,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잘 이렇게 해, 잘 하란 말이야 상장 전날까지 우리 최고 가격에 받아야지 내 돈 주고 하냐라고는 이렇게는 강하게 이야기하시진 않겠지만 그런 여러 프레셔 속에서 IPO를 준비를 하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그래도 너무 비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확실해 보이는 최고의 가격에도 기꺼이 내 돈을 낼 때 IPO가 굉장히 큰 애가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가 성공을 하게 되죠. 성립이 되죠. 그 이 이야기를 위험 선호도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위험 선호도 최상단에서 대여의 IPO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최상단이라는 얘기는 더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거. 사람들이 간이 더 커지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IPO 많으면 이것도 주식도 주식 시장, 주식의 가격이라는 거.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쵸.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 어렸을 때는 주식의 공급이 많아져서 그런가 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심리학을 한 숟가락 섞으면 위험 선호도가 그 IPO가 성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사람들이 막 여기 앞에 막 분홍색으로 막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더 찐 핑크는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후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대여 IPO가 심볼이 되는 하락장 전환으로의 심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죠. 그렇지. 상장을 하는 그러니까 주체의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당연히 이 정도면 충분히 비싼 가격이야. 내심. 더 받으면 좋겠지만 더 네. 받으면 뭐 더 사람 욕심 끝이 없지만 이 정도면 기존 투자자들도 만족하고 그래 이 정도라면 데뷔 전 나쁘지 않아라고 하는 가격에 항상 내놓으려고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게?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다만 요 가격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씨 조금만 더 너무 싸게 비싼데. 나오지라고 하는 가격이니까 항상 그 긴장이 있는데 그걸 덥석 물어야 이제 성공하는 거니까 그 덥석 문다는 건 야 시장 뜨겁네. 아, 그쵸. 야 이거 사? 무조건 들어가야지. 야, 이 가격에? 이거는. 야 비싸더라도 이제 그런 들어가야지. 느낌이 있다는 뜻이니까 뭐 그 말씀인데 그게 고점이라는 그 장이 좋다는 방증일 수는 있으나 그게 고점이라는 신호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4개나 가지고 온 게 이것도 영업 비밀인데 보통 이렇게 조건이 많을 때는 네. 뭐 하나만으로는 이 강한 AI의 투자 붐과 투자의 열기 붐이 뭐 하나만으로 그쵸? 꺾이진 않겠죠. 맞아요. 요 4개가 제가 아까 섞이면. 예, 요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결국은 이 4개가 다 누가 봐도 다 이거 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정말 녹익을 대로 녹익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실제로 IPO들이 많을 때가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닷컴 붐 때 뭐 실체도 없었던 기업들이 상장했대 이런 것도 저도 책으로 많이 봤었는데 2021년도에도 IPO가 꽤 많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얼마인지 모르는 리비안 같은 회사들, 로블록스. 맞아. 그리고 그때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프로님하고 저희 아침 방송할 때 막 그때 한국 기업들도 IPO를 꽤 많이 했었어요. 많았었죠. 따상 뭐 이런 단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쪽을 주로 보다 보니까 2022년부터 장이 그래도 꽤 거친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 물가가 10%까지 갔었는데 조정 당연하지라고 사실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IPO 트래킹을 다시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 전해에 상장도 되게 많이 했었구나. 한국도 LG엔솔 같은 맞죠. 회사들이 상장을 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사후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번에도 통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스페이스 X
엔트로픽, 오픈 AI가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심지어 좀 당겨서 6월 12일에 상장을 지금 준비 중이고 그리고 엔트로픽은 10월에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오픈 AI도 올해 하고 싶어 하는데 내년 내부적인 교통 정리가 안 됐어요. CFO에는 준비 안 됐다. 샘 알트먼은 빨리 하자. 물론 이 기업들 다 우수한데 제가 볼 때는 좀 1등만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돈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치고 나오는 게 역시 돈 냄새 잘 지구 맡는 친구가 대통령이구나. 네. 어나더 레벨이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요 세 개의 기업이 만약에 지금 이게 근데 사실 금액이 매일 올라가긴 하는데 퉁쳐서 한 3조 달러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근데 그건 있어요. 이 3조 달러를 시장에서 훅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저게 각자 회사의 시총이 아니라 네, 그리고 IPO로 조달하는 금액. 시총 기업같이. 예상되는 시총이고요. 시총인데 전체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작아서 더 그래서 저기 금액이 3조 달러면 한국 GDP가 한 2조 달러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큰데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공모 자금으로 펀딩되는 금액은 저기에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예, 훨씬 작긴 한데 이것도 시각들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금액은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금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확 빨아당기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20%도 엄청 큰 거 아닌가요? 크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업들은 돈을 이미 잘 벌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붙이는 거죠. 이미 잘 벌고 있고 이게 앞으로 비전도 너무 확실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닷컴 때랑은 너무 달라. 근데 그거는 정당한 비교인 것 같고, 그래서 잘 소화가 될 거야. 물론 종목과 그 미국 기업들 간의 엎치락 뒤치락은 있겠죠.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업을 예를 들면 안 되겠다. 이진우라는 기업도 AI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상호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나? 그 라고 비유 마음에 하면서 들어요. 돈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줄 네. 수는 있으니까 그쵸. 요 기업들 간에서 엎치락 그건 뒤치락은 있겠죠, 당연히. 있겠으나 그쵸. 예, 장이 꺾이진 않을 거야라는 시각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제일 많이 파는 거 아니야? 화성 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리고 이게 주식의 공급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라는 시각들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이거는 이거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되겠다. 잘 소화가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소화가 되면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잘 소화 이거는 또 그냥 저만의 상상이긴 한데 사실 스페이스 X하고 엔트로픽 오픈 AI는 좀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긴 네, 하죠. 그렇죠. 여기는 좀 하드웨어도 있고 저쪽은 이제 소프트웨어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더 많은 밸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수익이 막 저 같은 구독자들이 빠지면 수익이 좀 줄어들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요 세 기업이 상장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려고 하겠죠. 아하, 네. 그렇겠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 진짜. 예. 요것도 그냥 심정적으로 그 플로우가 이해가 가요. 나스닥도 맨 처음에 그렇게 다 같이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나랑 같이 차고에서 일했는데 막 벤츠 막 색깔별로 막 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상장해야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플로우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좋은데 오늘 목소리가 좀 안 나오네요. 주도주의 압착 말씀드렸고 네. 금리 부분 이야기를 드렸고 IPO 이야기 드렸고 사모 크레딧 이야기를 드렸고 요것들이 다 조금 나와서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무르익었느냐. 라고 하면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아직은 않다라고 아니다. 생각하고 다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지 계속해서 요 관련된 뉴스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막 대서특필을 요 4개의 주제에 대해서 막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온도를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만 이런 걸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컨셉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데일리로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더 월가에서건 언론에서건 저희 여의도 증권사에서건 아마 이렇게 하면서 막 임계점 계산도 하고 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서 분석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HBM만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지수도 좀 출렁이는 것 같고 다들 좀 부담감, 피로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미러 이 2개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닷컴 버블 꺼질 때 리만 사태 때는 막 뉴스가 터져서 그날부터 팔기 시작하고 하면서 부러졌던 것도 같고 잘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닷컴 버블은 자 닷컴은 버블이랍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다음부터 하한가 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슬슬 에이 조정이겠지. 슬 반등하겠지. 거봐 반등하잖아. 푹 조정인가 보네. 슬 그러다가 야 이게 거품 꺼지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 뭐, 기억에는 뭔가요, 그게? 예를 들면 가공 매출 이 비슷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회계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돼서 터지면서 그게 펑펑펑펑 터져가지고 폭락을 그 했던 터지기 걸로 전날은 기억하는데. 그게 사상 최고가였다고?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이제 이진우 프로님하고 똑같은 궁금증이 늘 있어요. 그 전날 뭐가 있었는데, 근데 그 전날에는 별일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느낌이 좋지 않은 것들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긴 했죠. 네. 그런데 그런 마지막 3개월에 40%나 오를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 이런 그 시사 그 만화 만평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거 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거예요. 떠들고 막 주식 얘기를 어디 가나 요즘 주식 얘기지 막 주식 얘기를 하는 건데 영어로 이제 사자가 바이니까 그래서 막 바이 얘기를 이것도 바이 저것도 바이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 였던 사람이 바이 끝난 거야? 이러면서 그게 갑자기 그 다음 것이 맞아. 바이 다르죠. 그 바이 사자 바이에서 안녕 바이가 되고 셀.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게 시사만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는 뭐 나중에 찾아보면 이 기업들이 뭐 부실했고 뭐 어쨌고 뭐 사고적으로. IPO가 되게 무리했고 어쨌고 저쨌고는 있지만 되게 이렇게 그래서 주가의 상승도 가팔랐지만 하락도 되게 이렇게 종이 이렇게 접은 것처럼 되게 가팔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에 이번에 그 이게 AI 붐이건 2016년도에는 추억의 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때부터 사실 그때부터로 따져도 10년이에요. 되게 오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네, 오랜 기간이에요. 페이스북 뭐 이럴 때가. 네, 이 올해 플랫폼이라는 단어. 네.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어? 아,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경험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래서 저는 소망컨대 제가 이 IPO가 금액 자체는 크지만 이 IPO 때문에 아마존 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돈도 많고 하니까 예전처럼은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럼 또 장이 또 이 많은 매크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를 저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따라가시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본질로는 아까 그 카툰 만평 이야기 해주셨듯이 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막 던지면서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꺼지는 거고 거품 아니었지만 꺼지고 나면 그게 거품이니까 네. 아니면 아닌 거고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야 이 정도의 IPO 규모가 있으면 우리 전체 유동성에서 이 정도 빠져나가면 이거는 못 버티지 하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즉 그 사전에 시그널을 읽으셔야 예를 되는 들면 방법이 있냐. 스페이스X나 뭐 2.75달러짜리가 올라와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려우면 올라오기 전에 던지면 망할 거 아니겠어요. 만약 연준이 야 이거 IPO 세 회사 올라오는데 이거 좀 문제일 것 같아서 우리가 유례 없이 일본 중앙은행이 했듯이 우리가 나스닥에서 좀 주식을 사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 우리가 살 거야. 라고 한 후에 그 이벤트 끝난 후에 사실은 우리가 안 샀어. 야 우리 중앙은행이 그걸 어떻게 사. 그냥 해봤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산다고 하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을 뿐이지 실제로 유동성이 뭔가 뭐 받쳐주니까 저게 넘어가고 안 받쳐주면 무너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야 네가 2% 네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의 양에서 저런 거 못 받쳐줘라는 거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한번 계산해봤어요. 이 시가총액이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제가 2026년 7년은 안 그려놨는데 저게 천장을 뚫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3조 달러라면 이게 축이 너무 작네요. 그렇죠. 맨 위에가 2.5조 달러이기 때문에 천장을 뚫고 올라가. 그러면 이게 뭐 유통 물량 얼마 안 된다 그래도 너무 많은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시가총액도 같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분모분자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봤는데 닷컴 붐 때는 시총 대비해서 2%가 넘었었어요. 2% 넘고 나머지는 한 1%대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1% 정도까지는 무난합니다. 괜찮아? 네, 무난합니다. 근데 뭐 2%부터는 뭐 안 됩니다. 이런 기준은 잘 없다. 네, 없고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중앙은행 이야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지만 이것도 되게 성공했다면 유동성이 있었던 거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완전히 극복할 만큼은 없었던 거고. 아 뒤집어만 하면 이게 IPO가 안 되고 실패한 것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건 이제 여기에 막대기를 못 얹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위험 선호도로는 안 안 돼. 됐던 거죠. 분위기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결과인 거니까 이번에도 잘 돼요. 그러면 기록 그냥 갱신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소망컨대 또 그 똑똑하신 분들이 설계를 잘 하셨기를 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일견 해보는 거죠. 근데 저게 저는 분위기 같은 생각이 얼핏 드는 게 분위기 맞아요. 네. 저게 예를 들면 시중 자금을 2.7조라고는 하지만 시총이니까 네. 새로 모집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1조 달러다. 1조 달러를 빨아들인다고 쳐요. 네. 빨아들이는 순간 그 돈은 그 회사 통장으로 들어갈 거고 자본금으로. 네. 자본금으로 들어가겠죠. 자본금 통장으로 들어가면 그 돈은 당장 땅에다 파묻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예금하고 굴리겠죠. 뭐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어디 간접 투자를 하면 간접 투자하는 돈은 어디로 가서 또 투자가 되겠죠. 그 돈이 놀지는 않을 거라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얘가 어디 예금으로 들어가면 예금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예금 이자가 내려가면서 다른 예금은 야 이 정도 예금 이자 너무 낮으면 딴 데로 가야지라고 해서 튕겨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돈이 태양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그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빨려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 결국은 시장 안에서 돌지. 그러니 사람들의 느낌, 의욕, 뭐 그런 기분 이것만 상하지 않으면 뭔가 유동성의 문제라고 하는 건 안 존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갑자기 그 들기는 했어요. 네. 2011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경험이 좀 생각이 나요. 2011년도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유가가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이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잖아요. 네. 2009년, 10년에 경제가 되게 안 좋았는데 유가가 여전히 세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경제를 사실 더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원자재 랠리나 중국의 엄청난 성장 때문에 유가가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가 갑자기 뭐 정확히 기억나는데 뭐 20몇 불인가 30몇 불로 한 3분의 1토 막 마이너스 한 6, 70%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냐? 경제가 안 좋은 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심지어 연준이 QE 한다고 돈도 푸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 분한테 여쭤보니까 러시아가 증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배럴씩 생산을 했으면 네. 증산을 약간 105배럴? 105만 배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획기적인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숫자가 맞냐. 한 뭐 5% 10%밖에 증산을 안 한 건데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게 맞냐. 이 정도 배달 가다 흘리겠네. 예. 근데 에네르기가 모이고 있어요. 경제는 이미 안 좋은데 중국도 뭐 이제 뭐 8% 성장 한 해 만에 하는데 뭐 어쩐데 저쩐데 해서 다 사우디건 이제 오펙이건 러시아건 이렇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빵을 날린 거죠. 그러니까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정말로 그 팽팽한 균형이었는데 여기에 한 방울이 딱 떨어지니까 표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유가가 그렇지. 확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많잖아요. 어제까진 금리 오른 거는 알겠어. 지난주에도 금리가 올랐던데 그땐 괜찮은데 지금은 왜 그런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임계점이 무 자르듯이 얼마는 아니지만 팽팽팽팽팽 했는데 여기서 한 방울도 아니고 약간 반 방울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리서치에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특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요번에 장 끝날 때까지 요번 강세장이 지속되는 한은 요런 포인트들을 보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아마 저희 또 언더스탠딩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적 수준이 높으셔서 이것도 봐야 되지 않나요? 저것도 봐야 되지 않나요? 아마 더 많은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 혼자 또
모든 걸 알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저도 그러네. 그래서 또 리서치해보고 다른 분들도 리서치하고 그러면서 제가 소망하는 거는 한국이 지금 작년도 올해도 1등이잖아요. 압도적인 1등인데 이거를 좀 다 잘 챙겼으면 네. 그게 내년이 되었건 내후년이 됐건 올해가 되었건 그런 생각을 참 개인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게 크게 안 빠지고 그 수준에서 고원이 되는 주가의 흐름도 꽤 가능성이 있어. 그럴까요? 즉 9천을 가든 만을 가든 어차피 한 번은 다시 5천 가서 조정받고 갈 텐데 괜히 낙폭만 커져는 혹시 아니에요? 어떨까요? 그거는 뭐 저희가 진짜 약세장으로 진입한 거냐 아니면 기간 조정인 거냐 그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채권 자경단의 금리 이야기해 주실 때요. 네. 채권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게 주식 시장하고는 무슨 관계야? 도대체 채권 시장 깨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물으면 설명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금리 올라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어렵지. 1번. 너 그리고 기업의 적정 주가 계산 어떻게 한 건지 모르냐? 그 미래 수익을 임마 현재까지 땡겨올 때 그 금리로 나누는 거야. 그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럼 현재 주가는 그걸로 계산해서 거래되는 건 맞아? 그건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생산스럽게 그런 걸 갖고 그래 갑자기. 그래서 제일 그 와닿는 설명은 야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5% 6% 주면 너 같으면 주식 투자하겠니? 나 같으면 채권으로 가겠다. 그거는 오케이. 그건 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돈이 움직이겠구나. 그래 그건 그럴 것 같아. 정도인데 진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주식이 연 7% 먹을까요? 8% 먹을까요? 할 때는 진짜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처럼 하루에 7%를 막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장에서 네. 채권 금리가 0.5가 올랐네 마네를 가지고 실제로 그게 움직일 놈이면 벌써 갔지.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는 거는 아닐까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부진할 때는 금리가 오르나 마르나 별로 민감도가 안 높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마음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약간 굉장히 가열차게 올랐어요. 그러면 약간 오늘 되게 사람의 마음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너무 심한가? 이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서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오른 게 불안할 뿐인데 민감도가 높아지고 경제학적인 설명 조금만 보태드리자면은 금리라는 거는 레버리지 비율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레버리지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빚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금리라는 게 되게 이렇게 전방위적이라는 표현을 되게 흔히 쓰는데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죠. 금융 사이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 이자 내야 되니까 외식 없어 이제 치킨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래는 영향을 이렇게 주고 받는 게 맞는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급변화가 없으면 조금은 잊고 있다가 뭔가 레벨이 변하고 특히 주식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급히 올랐거나 했을 때 꺼리 찾는 거죠. 꺼리를 찾을 때는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근데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케바케로 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거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한 번 갔던 가격까지는 그 무슨 문제 사라지면 다시 그냥 올라가죠. 거기까지는 가는 것 같아. 거기까지 맞아, 가는 맞아. 게 무슨 이유가 있던가 무슨 합리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옛날에 갔었다는 이유로 맞아요. 일단은 가고 보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뵙죠. 네. 예. 고맙습니다.